노유진의 정치 카페 3월 15일 3.15 이거 55주년을 맞는 국가기념일이 어제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해서 4.19 혁명의 기폭 제거된 이 의거. 3.15 선거는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완전한 조작선거였다.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은 기본. 정치 깡패를 동원해 야당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 투표 참관인을 내쫓고 공개투표를 하게 했다. 투표함에 이기붕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유시민 작가의 책 나의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 55년 전 3월 15일의 풍경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서 3월 15일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일어난 마산 지역 시민 학생들의 죽음. 그 의미를 되새기고 열사들을 추념하는 기념식이 어제 마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최근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지 자신의 삶과 언행으로 강하게 일깨워 주셨던 분들이 3.15 정신을 언급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미완의 혁명이란 말이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외 출장 중인 노회찬님 자리에는 노회찬의 베프, 심상정 베스트 프렌드. 절친. 심상정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노회찬 대표님의 부인인 줄, 사모님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 예, 보통 나가면은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없습니까? 예. 왜 그런지. 심상정의 남편은 노회찬보다는 좀 잘생겼다.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노 대표 안 계시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시네. 예, 노 대표 오시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네. 아내는 더 잘생겼다. 아 근데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평해서 예. 우리 심상정 대표의 부군께서 적어도 외견상 그 미적 기준으로 보면 외견상 더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는 건 확실해요. 빨리 진행하세요. 네, 한 동네 살아봐서 알아.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나중에 그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 전 책만 읽었습니다. 네. 바쁘셨죠? 뭐 바쁘죠. 이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주말에는 그래도 좀 예. 아침에 예. 한 2시간 평일보다 잠을 많이 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도 새벽 6시부터 움직였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그 산악회 동네 가면 산악회가 많은데 이 산악회가 시산제를 가는 예, 시기예요. 시산제가 뭐예요? 봄에 이제 산신령한테 아, 예,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시작한다 할 때 시산제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액땜하고 굳은 거 좀 다 가져가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가서 다 이제 제례를 지내는데 예. 가서 또 국회의원이니까 인사를 다 드려야 돼요. 아마 야. 유시민 뭐예요 여기서는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님은 아마 뭐야 도대체 정체가? 유시민 작가님은 그 안 해보신 예. 정치 활동일 거예요. 아마. 저도 했어요. 지역구 시간제. 해보셨어요? 지역구? 그럼 같은 지역구잖아. 아. 그러니까 지역구인데 내가 지역구 활동을 게을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심상정 지역구 의원께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나와는 반대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시지. 좀 피해를 보긴 봤지. 저도 근데 문자를 맨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시민 국회의원께서는 뭐 지역에 다니면 뭐 지역의 일체 나타나질 않았대. 국회의원은 나란 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 일을 보는 분이 아니다. 일체 이런 나타나지 철학을 않았다는 건 가지고. 거짓말이고 이제 그분들이 부르는데 내가 안 가는 데가 꽤 있었죠. 불러도 내가 판단해서 저거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콧배기도 안 내미는 게 되는 거지. 제가 판단해서 이건 가야 된다 이런 데는 또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멋있어요. 동네에서 왈왈하는 저는 분들이 뭐 오라면 뭐 무조건 다 갑니다. 예, 좋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잘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4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아직도 2+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음식을 먹을 땐 천연 재료를 찾고 세균을 걱정하는 당신. 입안에 들어가는 칫솔은 아무거나 쓰신다고요? 진짜 식용 금이 첨가된 특수 이중 칫솔모로 잇몸을 보호하고
프라그와 치석 제거, 항균의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나노 금칫솔은 어떨까요? 국내 생산으로 믿을 수 있어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나노 금칫솔. 지금 딴지마켓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나노 금칫솔을 만나보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 2015년 3월 16일인데요. 오늘도 큰 게 많아서 한 곡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제목을 말씀드리면 부정부패와 전쟁 선포. 과연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뭔 주인지 다 아시죠? 감이 잡히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몇 가지 짚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좀 뜬금없었는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3월 12일 날 담화 발표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3월 15일 3.15 이거 55주년 기념행사, 지금은 이제 통합창원시 저 옛날 마산이,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예. 어떤 분들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대요. 딴 사람도 아니고 이완구 씨가 부정부패하고 전쟁 선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하는 건가? 예, 청문회의 기억이 아직도 그냥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이 받은 내용이 이래요. 이제 3월 12일 담화문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이 발본색원 진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 어렸을 근데 때. 그게 담화 원고에는 원래 발본색원이 아니고 네. 부패와의 전면전 이렇게 돼 전면전. 있었대요. 근데 그 2시간 반 전에 음. 그걸 발본색원으로 담화 직전에 수정이 됐다는 이게 거예요. 유신용어잖아요. 유신용어.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그 이 총리가 전날 그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한테 강력한 언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죠. 더 강화된 걸로 봐서. 네네. 발본색원은 원래 옛날에 유신 시대 때 반체제 세력, 불순 세력, 사회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이거? 유시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 노상 발본색원의 대상으로 20대를 보냈잖아. 그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의 아주 큰 걸림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워딩이죠. 적폐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 아래에서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있던 부패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워딩이 어쩐지 이완구 씨의 어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대통령의 어법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심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언지를 받았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왜 해야 되느냐.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최근 방위 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 불량 무기 납품, 수뢰, 이런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는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공적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도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4개를 지적을 했어요. 첫째가 이 방위산업 방산 관련돼 있는 비리, 방산 비리. 둘째가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비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네 번째가 문서 유출. 이 4가지를 딱 지적을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겠다. 진짜 전쟁 선포 맞죠? 예. 이거 들으면서 나는 진짜 아주 빛바랜 옛날 뭐 비디오가 하나 다시 등장한 것 같은 익숙한 예. 이런 어법들이 이번에 등장을 했어요. 이거 뉴스 보시면서 기분 어땠어요? 진중권 교수는? 뭐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단은 뭐 2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일단 방산 비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원외교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정권 내에서 벌어진 문제인데 그 점을 이제 과거로 이제 돌리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잖아요. 근데 네.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닌 양 떨궈내면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본 거. 예.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일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에 대한 선전포고, 전쟁 선포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왜 하필 지금일까? 약간 뜬금없어 보여요. 갑자기 그렇죠. 지금 취임 한 달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왜 지금이지? 라는 의문이요. 두 번째는 하필 왜 그거야? 앞에서 네 가지. 부정부패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딱 찍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네 가지지? 왜 하필이면 지금이지? 이게 이제 지금 이 타임라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이제 선포한 부정부패와의 전쟁.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후폭풍 효과를 몰고 올 거냐. 이걸 한번 미리 한번 짚어보자. 이런 취지예요. 아주 재밌겠네요. 우리 타임라인에서 이 진행 중인 사건 초기에 언급해서 실제로 그게 그렇게 진행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이번엔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유시민 도사께서 지금 멍석을 까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하필이면 왜 그런 것을 이 쟁점과 관련해서 보면 네 가지를 찍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이 전쟁에서 이걸 이제 전쟁으로 본다면 이 네 가지는 전략적 타격 목표예요.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공문서 유출. 예. 이 네 가지가 타격해야 될 전략 목표인데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사자방 비리 중에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4대강 방위산업 자원외교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좀 들어가 있죠.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뜬금없이 대기업 비자금 조성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이제 공문서 유출은 이미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으로 크게 한번 낭패를 봤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건은 이해가 돼요. 이런 짓 하지 마라. 또 이 비슷한 일을 벌이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요. 나머지 3개 중에 2개 방위산업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는 이미 터진 거고. 터진 거예요. 일정 부분. 이렇게 4대강은 뭐 국정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네, 4대강과 관련된 비리는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4대강은 빠지고 방위산업 비리하고 자원외교 비리만 나올까? 어떻게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왕 할 거면 4대강 관련된 비리도 밝혀야죠. 거기 담합부터 시작해서 밝혀진 게 많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왜 4대강 사업은 전략적 타격 목표에서 뺐냐? 이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이 방위산업 비리하고 자원외교 비리는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또는 부패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가깝게 관련돼 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여기 예산해 주는 걸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라서 현 정권과는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2개만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은 아니다. 예리한 분석이시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겨냥한다. 아니 원래 이명박 그 정권을 겨냥한다 이렇게 예. 했는데 예. 겨냥은 하되 그냥은 하되. 예, 정치적 여권의 타격은 최소화하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합니다. 현 정권과 관련되지 않아야 되고 네.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과도 직접 연결고리를 걸기 어려운 그런 것만 지금 2개를 넣었어요. 이야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전임 대통령을 구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또는 어떤 인기 회복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그 전에 여러 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뭔가 후보 선출 직후 딜이 있었을 것이다. 9월 달에 만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 자리에서 오간 얘기들이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할 거다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그 자원외교 예. 국정조사를 할 때도 그때 뭐 여당 여권 지도부가 사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뭐 당연히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했는데 자원외교 경우에는 방어 논리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고 또
해외를 통해야 하는 사안이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대단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핸들링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몇 명을 희생양으로 치면 종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말하자면 지금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포장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치게 되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빼버리게 되면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단독 과반이 무너져요. 여기를 완전히 돌려 세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정권과의 제한전이다 이거는 전면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근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그 당청 관계가 상당히 지금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크니까 예. 역전이 돼 버리니까 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당내에 친이계나 또 지금 당 그 지도부하고 일정하게 균열을 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석하시는 분들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약간 있다가 그럼 네. 이게 이제 당을 겨냥한 거라면 새누리당의 어디를 겨냥한 거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른 사항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기로 하죠. 이게 이제 전략 목표예요. 전략적인 타격 목표가 방산비리, 자원외교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공문서 유출 네 가지고 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타격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적의 후방 생산 기지를 무력화한다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면 그 공장이 있을 거라고요. 예, 적진영에서 보급품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핵심 생산 기지를 타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쳤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략적 타격 목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포스코. 이게 이른바 대기업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유명한 사람 아닌데요.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 이 두 사람이 지금 뉴스의 초점으로 슬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준양 지금 눈에 띄는 게 씨는 없어요. 뭐 정준양 씨는 그래도 이름 속자를 많이 아는데 예. 이규택 일광그룹 회장은 사실 생소한 사람이에요. 생소하죠. 이규태 씨. 클라라랑 연결을 해야지 사람. 연예 뉴스를 많이 보는 분은 알아요. 우리 저기 진중권 선생님은 잘 알겠네. 예. 클라라 인터뷰도 하셨잖아. 그럼요. 클라라의 외모를 견뎌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남자 중에 하나죠. 제가. 네, 진 화보를 교수가.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화보도 찍고. 진땀을 뭐 이렇게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뭐 노유진의 비주얼 담당이시니까 뭐 그 정도야 뭐 능히하고도 남죠. 근데 우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좀 있는 이 포스코의 정준양 전 회장 건을 보면 이제 수사 담당하는 주체가 지금 중수부가 해체되고 없잖아요. 특수부가 맡아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가 맡았어요. 이제 이 하명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준양 전 회장 포함해서 경진 20여 명을 출국 금지했어요. 이 20명이 누군지는 아직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준양 회장이 있을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예요. 이때가. 그 당시에 함께 경영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 20여 명이 다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이 정준양 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 포스코맨이에요. 포철맨이에요. 이 포항제철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포스코의 계열사,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중에 포스코 건설이라고 있죠. 이 포스코 건설 사장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장 된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포철맨이니까. 근데 포스코 건설 사장 취임 석 달 후에 바로 그룹 회장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초고속 승진을 하셨구나. 이 포스코라는 거는 제철 제강이 이제 주력이고 포스코 건설은 계열사예요. 그냥 그렇죠. 단계. 계열사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는. 포스코 건설을 거쳐야 네. 되죠. 이게 요직이니까. 뿐만 아니라 뭔가 건설이 비자금을 만드는 주요 창구. 뭔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걸 하던. 예, 원래 이제 건설 재벌 그룹들이 다 건설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이 이제 뭐 이렇게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뭐 해외에서 건자재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비자금을 제일 만들기 수월한 업종이 건설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포스코 건설 사장으로 취임시켰다가 그룹 회장으로 올렸을까? 이제 이게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준영 씨가 어떻게 해서 정준영 씨가 이제 포스코 그룹의 회장이 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전임 회장이 있어요. 뭐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름을. 그 전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비리 혐의 수사를 막 했어요. 크게 비리 혐의가 드러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밀려났고 그 그룹들이 그 자리를 이 사람이 채웠는데요. 박영준이라고 기억나시죠? 잘 알죠. 박영준은. 포항인맥 총리실에서 뭐 민간인 사찰도 하고 대포폰. 예, 대포폰도 쓰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구속됐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지금. 국무차관 차장을 하다가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냈죠. 예. 이 정준양 씨가 박영준 씨하고 굉장히 깊은 친분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밀어서 그룹 회장이 됐다는 썰, 소문이 널리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조성한 걸로 나와요. 주로 해외에서 조성하니까 뭐 베트남이나 이런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어디로 갔냐? 그렇죠.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다면 용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조성된 거는 이미 해외에서 조성한 것이 확인이 됐고 이 사용처, 그러니까 용처. 출구 조사를 지금 출구가 어딘지를 예,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아까 예, 저기가 심 대표가 얘기하신 그 당에서 어디를 겨냥한 거냐. 아, 여권 내에 겨냥. 결국 친이계를 겨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친이계를 말살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뭐 친이계 대표적인 인물은 이재호인데. 예. 응? 이재호 씨는 뭐 거기를 겨냥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네, 어렵고요. 다만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박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친이계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유승민도 한때 친박이었지만 탈박이 된 사람이고. 멀박이라대, 멀박. 멀어진 사람이고. 이제 김무성 대표도 한때 친박이었지만 이제 탈박이고. 예, 그럼 거긴 또 탈박이고. 반박이 됐다가 비박이 됐다가 탈박이 됐다가 이런 사람에게 여하튼 비박이에요. 반박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전부 비박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에서 당 지도부가 소통하기 싫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 현역 의원 세 사람을 정무특보로 이제 김재원 정말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예. 정말 그 조호영, 김재원, 대단. 윤상현 이렇게 재선은 삼성급 3명을 이제 대박이에요, 해서 대박. 지금 국회의장이 이게 겸직 금진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못해서 임명장도 못 주고 있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당과는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럼 왜 친이 쪽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냐 하면은 비박연합에 경고를 하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수사해서 뭐가 나오면 다 까서 처벌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우리가 이걸 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카드를 내가 쥐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손에 든 히든 카드가 있고 오픈된 카드가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잭이나 뭐 퀸이나 이런 그림 그려진 거 몇 개를 슬쩍슬쩍 보여주는 수준이에요. 조심해. 뭐 전형적인 그 네. 관리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것은 친이계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말살하고 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뻔보기로 한두 명 정도를 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누구든 비박연합 쪽에서 걸려들면 언제든지 선봐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당을 단속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글쎄 그런 해석이 많이 상당히 있고 일리가 뭐 현재의 당청 관계로 보면 뭐 그런 조치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규태 씨. 음. 이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수사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예. 합수단이에요. 방산비리 합수단. 근데 이제 검찰이 책임을 지고 있죠. 여기도 예, 단장이 검사장급이에요. 김기동 검사. 김기동 검사. 예. 이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을 구속했는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구속했고요. 공군 준장 출신의 계열사 임원 한 사람을 포함해서 임원 둘을 구속했어요. 지금 알려진 혐의를 보면 이제 이 해군의 전자전 장비, 뭐 하여튼 이 군의 전자전 장비 부실 납품. 그러니까 뭐 자체 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연구비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외국 걸 갖다가 부실한 내용, 그것도 부실한 그것도 거를 두 배로 부풀려가지고 가격을. 부풀려서 이제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확인된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그거에 불과한 거고 더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이 이규태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 폴라리스라는 일광그룹의 계열사. 여기가 이제 폴라리스라는 계열사가 그 연예기획사예요. 여기에 이제 클라라라는 여배우 배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델 배우 겸 배우. 모델 겸 배우. 예. 이 사람하고 이제 그 전속계약 파기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깠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 카톡. 문자를 깠죠. 예. 카톡을 까서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한 달 됐나? 예. 예.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 이규태라는 사람이 좀 알려졌어요. 이규태 이 사람 오간 문자를 보니까 괜찮네. 신사네. 뭐 예, 신사네. 예, 오히려 클라라가 좀 싸가지가 부적절한 없네.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저도 이규태 이 양반 뭐 저 공군 전자 전훈 장비 납품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저 사람이 그 클라라 그 이규태가 맞나? 좀 맞아요. 클라라 헷갈렸어요. 맞아요. 예. 너무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가 뭐- 작년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광그룹이 51회 대종상 영화제를 협찬했어요. 돈을 대 가지고. 그래서 뭐 시상하는 화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이규태 씨 뉴스가 군 혹은 뭐 이렇게 경제면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연예면에 예,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 사람이 이제 일광공영이라는 이 회사를 가지고 계열사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사단법인도 있고 그래요. 뭐 청소년들 불우 청소년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이 구속된 공군전장 출신 계열사 임원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특보, 안보특별보좌관 장관급이었어요. 이게 2010년도에 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그 대비태세 강화한다고 해서 장관급 안보특보를 신설을 했고요. 여기에 육군 대장 출신을 기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돌이켜보면.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이모 씨가 이규태 회장이 세운 사단법인 이사로 있었대요. 그 이제 언론에는 이모 씨라고만 나옵니다. 심 대표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냐 하면 기억나요. 네. 이희원 씨일 네. 가능성이 많아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이 이희원 씨는 2010년도에 청와대 장관급 안보특보였고요. 육사 27기 출신이고 육군 대장의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러니까 군의 요직을 굉장히 다 지낸 사람입니다. 48년생이니까 지금 60대 중반쯤 됐고요. 경북 상주 출생이고 부산고 나왔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다만 언론에 이 이희원 씨가 이모 씨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세운 사단법인의 이상가로 영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야당을 겨냥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친이계를 겨냥한 거라고 친이계를 봐야죠. 이희원 씨의 관계를 이희원 씨가 이명박 대통령 안보특보였기 때문에 결국 거기를 겨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규태 씨의 경력을 봐도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공적 경력이 별로 없는데 최초의 공적 경력은 2000년도에 뭐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자기가 만든 복지재단 활동을 이유로 해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표창을 받아요. 2010년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또 받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죠. 포스코 건도 지금 박영준 직영부 차관과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태 씨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하게 개신교 교회 어느 교회 장로시고요. 본인이 장로로 있는 교회를 해외 비자금을 들여오는데 세탁하는데 이용한 걸로 지금 밝혀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수준이 요즘은 정말. 이제 이 방식이 재밌는데 해외에서 만든 비자금을 교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명목으로 이규태 씨한테 돈을 또 줘요. 이 방식으로 이제 돈 세탁 내지 국내 반입이 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건데 장관급 대통령 특보를 지낸 사람을 자기가 운영하는 이 사단법인의 복지재단 사단법인 이런데 영입을 하고 퀴즈네. 예. 퀴즈 답. 바지사장. 아, 대리사장.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연예계에서부터 정계까지. 예,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직 이제 60 좀 더 넘은 정도 나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80년에 경찰에 들어가서 이제 경찰관으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경찰에 근무를 몇 년 안 했어요. 한 5, 6년 정도 하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군수 사업을 언제부터 하게 됐냐? 무기중개상.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군수업 그 무기 거래 업계에서 그 불곰이래요. 불곰. 러시아. 예. 네.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그 계열사 폴라리스는 사실 클라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큰 연예기획사거든요. 김범수 씨도 여기로 알려져 있고요. 아이비, 럼블피 씨,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레이디스 코드 사고 났죠.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두 사람이 이 목숨을 잃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배우들도 많아요. 그 많고 양동근 씨나 오유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 소속된 걸로 지금 불곰 사업을 이규태 씨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사업을 세울 때 이제 자금줄이 되었던 주요 사업이 무기 매매예요. 그 무기 중개예요. 이 사람이 언제 시작했냐면 2003년도경 시작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제2차 불검 사업. 그 불검 사업으로 이 군수업계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이 이 사람을 별명을 불검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불검 사업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러시아한테 그렇죠, 꿔줬던 돈 현물로 현물로 받는 받는 거. 대신에 예. 면제 주는 대신에 그 사업 받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예.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90년도에 기억나실 겁니다. 냉전 붕괴하고 나서 고르바초프가 북방 정책한다고. 개혁 개방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돈 꿔줘요. 경협 차관을 제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얼마 줬냐면 약 한 15억 달러 정도 이 경협 차관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의 옛 소련의 법적 권리를 다 승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난이 생겨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거예요. 대외 결제가 불가능하다. 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떡하냐 그러다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옐친 때예요. 이제 군사 장비하고 군사 기술 이런 걸로 그럼 받자. 근데 그동안에 이제 돈을 못 받아서 막 이자에 연체 이자가 막 붙고 이래갖고 이게 30억 달러 2배로 뛰었어요. 소련도 미치겠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러시아도.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2003년 5월부터 1차 불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방위산업 물자로 4억 6천만 달러치를 받고 근데 그래도 또 받는데 이자 연체료율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탕감해주고 나머지 한 7억 달러 정도 탕감해주고 나머지 한 16억 달러치는 이제 분할 상환 받기로 하고 그러고 계속 현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두 차례 불검 사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90년대부터 1차가 95년부터 98년, 2차가 2003년에서 2006년. 그러니까 이 이규태 씨가 이 무기거래 사업에 들어온 건 2차 불검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살짝 지금 기사에 섞어놓은 게 DJ 정부 때 그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던 조풍원 씨. 그 다 오래된 기억에서 가물가물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무기거래를 좀 했던 사람이잖아요. 조풍원 씨가 뒤를 밀어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의 정부하고 엮어내려고 하는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랬던 흔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 2차 불검 사업 때 도입한 무기가 뭐냐면 1차 때는 T-80U 전차, 장갑차, 그다음에 대전차 유도탄,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런 걸 소련에서 소련제를 갖고 왔고요. 2차 때는 T-80 지휘용 전차, 그다음에 BMP-3 장갑차, 대전차 유도탄, 공기 부양정, 그러니까 T-103 초등훈련기 이런 거를 들여왔어요. 탐색 구조 헬기도 몇 대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한 2차 때 참여정부 때 한
5억 한 4천만 달러 어치? 아직도 빚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뒤로는 지금까지도 푸틴하고도 이제 그 뒤에 와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다 갚은 건 아니고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2차 불검 사업 때 이 사람이 여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기가 이때니까 참여정부 실세가 또 뒤를 봐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러니까 법한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당 내부를 겨냥한 측면. 네.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야당도 불똥이 뛸까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 야당은 또 무슨 어떤 맥락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곰 사업과 연계된 뭐 비리나 예. 부패 이런 것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술적 타격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친이계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와 연결되고는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개인과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민들한테서 부정부패를 청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전임 대통령을 박해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화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는 라인이 아닌 쪽을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자서전이나 이런 걸 내갖고 디스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거에 대한 반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이계의 반계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연합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원래 그 뭐 전임 정권 네. 전임 정권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를 이제 공론화해서 논란 키우는 게 역대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늘 해왔던 중요하게 건데. 고려했던 예. 그런 이제 카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되 해서 이제 공직사회도 긴장감을 좀 불러일으켜야 예. 되죠. 또 총리가 뭐 억지 춘향식으로 됐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하여튼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준에서 지금 국지전이에요. 저는 이걸 하고 전면전으로 안 봐요. 제한적 국제전이죠. 예, 국지전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이렇게 한번 근데 과시는 하는. 경고를 하는 이례적으로 지금 그 이완구 총리가 이걸 강도 높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국무총리 입장에서 예. 좀 권위를 회복하고 공직기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근데 볼수 있는 이제 거죠. 이 이완구 총리가 컨트롤 타워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예. 우리 옛날에 20대 때 학생운동할 때 했던 것처럼 지하 지도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완구 총리를 원래 총리로 낙점할 때 예. 큰 역할을 기대했잖아요. 당청정 관계에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빼는 대신에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총리가 해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기스가 났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안 망가지고 총리 자리에 왔으면 네. 이 프로젝트를 되게 폼나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완구 총리의 상처를 좀 회복시켜 줄 그렇죠. 필요가 있죠. 그런 작게는 그런 면도 카드, 있죠. 예, 그런 카드로 쓰고 근데 있다. 이완구 총리가 기획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완구 총리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완구 총리를 세우고 그 뒤에 청와대의 특보 인사를 주도하고 누구라고 딱 꺼집어서 말할 필요도 없는 어떤 분이 알겠어요, 누군지. 예,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 솜씨를 보건대 음. 굉장히 절제된 권력 행사의 음.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예.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안 주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예민한 새누리계 친이계 의원들이 지금 약간 비상이 걸렸어요. 네. 19일 날 뭐 이거는 의례적인 만남이라고는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중국집에서 어딘지 뭐 저도 옛날에 많이 가던 집 같은데 원내외에 20, 30명 정도 전현직 의원이 참석해서 만찬 회동을 한대요. 이 모임 이름이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공개적인 반발? 이재호 씨가 공개적으로 이건 이제 반발하고 이재호 있죠. 의원인데요. 13일 날 12일 날 이완구 총리 담화문이 나오자마자 13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요지만 추지면 이래요.
이완구 담화가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 공직자 중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와 같은 부패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패 청산을 외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역사적 과업으로 하려면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중 몇 사람이라도 부패 청산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하면 국민은 이완구 담화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수사 대상을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 유출 등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 이게 이제 이재호 의원 얘기랑 제가 지금 해석한 거랑 서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선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담화 이완구 총리가 되게 웃겼잖아요. 네. 이 사람 자신이 뭐 탈세, 뭐 위장 전입, 뭐 병역 기피, 줄줄이 다 걸렸죠. 뭐 줄줄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보고 부패 청산을 한다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뜬금없어 했죠. 그러니까 뜬금이 없지. 완전 뜬금포야 이게. 이제 그리고 이런 걸 진짜 진심으로 하려면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지. 니들 그거 할 자격 있어? 그렇게 지금 이재호 의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박연합을 당의 비박연합 지도부를 협박하기 위한 제한전으로 친이계의 핵심이 아닌 반계를 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이재호 의원이 눈치를 채고 미리 방어선을 치고 들어간 게 아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판 붙을 거야. 이런 것 같아요. 한판 붙으면 무섭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 이것이 비박연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라면 친이 세력의 반발은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렇게 전임 정부의 핵심이 아니고 주변부를 사정을 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는데 기대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뭡니까 정의사회구현. 추징. 추징하고. 추징하고 나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구조가 복잡하죠. 약간 효과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패 척결 특히 사자방이나 군 비리나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중적인 밑작업은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좀 구속도 시키고 또 뭐 몇 명 손도 보고 그러면은 뭐 잘한다 소리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도 아무리 뭐 그 비박 쪽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뭐 칼을 겨누면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정돈도 되고 뭐 또 뭐 야당에 대해서는 뭐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뭐 레임덕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데드덕이라고 그러던데. 네. 레임덕으로 가면 뭐 이후 3년 유지가 매우 괴롭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40%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고. 무조건 회복시켜 내야 된다는 뭐 절박감도 40%는 있을 거예요. 왔다. 40%까지는 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네. 계산이 빤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까 그 강도하고도 관련이 좀 있겠죠. 뭐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나 이명박 대통령 본인을 친다면 모를까. 그렇지. 그럼 박영준과 그 반개 정도를 쳐가지고 별 효과 있을까요? 아니 거기는 다 시효가 끝났잖아요. 다 빵까지 가서 살고 그래봤자 이제 왔잖아. 별건으로 또 이건 또 다른 건이니까. 그래봐야 예컨대 뭐 여기서 이미 비자금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는 비자금 출구 조사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관심을 많이 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출구를 훑은 다음에 그러면 제한적으로 쓰겠죠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지하 지도부의 솜씨가 상당해요. 이게 회 뜨는 솜씨가.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명분만 가지고 막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살살 이렇게 가시 발라내 가면서 요즘 뭐 횟감에 고래회충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예? 고래회충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위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 고래회충의 그 흡수를 안 하려면 회를 뜰 때 얇게 회를 떠야 되고 그다음에 살 속에 이렇게 이 회충 가느다란 그게 잘라진 게 없는지를 봐야 되고 희끗희끗한 게 그러고 이제 뭐 정집 좀 익혀 먹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회 뜨는 솜씨를 보면 상당히 섬세하게 회를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괴력은 적죠. 너무 섬세하게 뜨면. 제 관심은 이런 거예요. 약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위 세력이 반발을 하는데 너네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놓고 반발하기도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걸려서 잡혀가게 되면 광범위한 비방연합 그쪽에서는 좀 오금이 좀 땡기는 그런 두려움 이렇게 해서 당을 단속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진짜 이런 건 잘하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효과를 보려면 이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보려면 좀 파격적이어야 돼요.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그 정치를 다루면서 한번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요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이 대동단결한 상태로 최강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맞대결로 했고요. 그 이전에 이회창 씨가 그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씨가 될 때는 나와서 꽤 많은 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15% 득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세력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 통합 대동단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5년 넘게 범보수 세력의 단일 정치 결사체로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선거에서 야권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들도 알죠, 이거를. 이거를 안 깨뜨리는 범위에서 이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 다목적용으로. 예. 근데 과연 그 선에서 멈출 수 있을까?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돌발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거죠. 돌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대규모 분단까지는 아니지만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세력의 이탈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5년 넘게 지속되어 온 보수 정치 세력의 대동단결이 금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대한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새누리당의 균열이 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균열과 직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 끌고 가시네. 아니. 그래서 아니 그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뭐 우리는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또 그 새로운 대안 세력을 열망하는 이런 분들의 복판에 서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 또 중도 정당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 그 유 작가님이 전망하시는 대로 간다면 현재의 정치 지형이 상당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그 이 박근혜 정부의 지하 지도부가 상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검사 파견하는 것도 그렇고 검찰총장 인사도 그렇고 검찰 인사 전체가 보면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쪽에 국정원 한쪽에 검찰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안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놓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이 부패와의 전쟁 이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거나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태가 벌어져서 감정적 충돌로 번지거나 또는 유권자들의 심리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돼서 여권의 분열이 가게 되면 이게 정치형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피하려고 할 텐데 과연 그 상황 장악력이 박근혜 정부 지하지도부의 상황 장악력이 그 정도로 확실할 것인가. 그걸 앞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개봉박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균열이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아주 오늘 뭐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상대방이 똥볼 차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상황은 또 선거법 개혁하고도 개혁을 둘러싼 정세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맞거나 말거나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예, 오늘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행복만을 보았다. 한 사람 목숨의 가치는 대개 3만에서 4만 유로 사이. 나는 그 가치를 매기는 일을 했었다. 이미 나이가 든 목숨이면 3만에서 4만 유로. 만약 어린아이라면 2만에서 2만 5천 유로.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한다면 10만 유로 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일까? 르 파리지앵 선정 2014 최고의 책 행복만을 보았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문학테라피. 노회찬의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노회찬의 증문즉답. 우리 노회찬 전 의원님이 오늘 안 계셔서 심상정의 증문즉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잘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질문 들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이버 정치카페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유준의 정치카페 애청자 40대 직장인입니다.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정의당에서 붙인 현수막을 봤는데요. 현수막 내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중노임 단가 전면 적용, 최저임금 5,580원, 시중노임 단가 8,019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잘 알고 있지만 시중노임 단가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시중노임 단가가 무엇이고 최저임금과 뭐가 다른지, 또한 시중노임 단가를 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최저임금이 정치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도 아주 행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노동 문제나 생태 환경 문제가 우리 정치의 중심 이슈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 최저임금이 정치의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 정의당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된다. 당장 어렵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17년인데 2017년에 18년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니까 적어도 18년도 최저임금까지는 1만 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려면은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공공부문에는 정부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시중노임 단가, 그게 지금 8,019원이거든요. 이것을 전면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민간은 어떡하냐? 민간은 뭐 공공과 민간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인 인상 방안으로서 민간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임금 50%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300원대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인데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 하니까 박수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또 그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최저임금 인상의 절박성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생산성에 비례한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0만 원 이하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2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월급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분들이 9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200만 원 가지고 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만 개의 간판이 내려집니다. 자영업자들 예. 그러면 자영업자가 하루에가 아니라 1년에겠죠. 1년에 1년에. 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고 하루에 1만 개입니다. 아,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해서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도 좀 보충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곧바로 구매력으로 골목 상권에 구매력으로 전환돼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활성화 방안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중노임 단가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정부가 국가계약법이나 또 지방계약법상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중노임 단가는 누가 만드냐? 중기중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중노임 단가는 정부가 인정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과 같은 그렇죠. 성격의 것입니다. 공공부문 그리고 최저임금 중기중앙회가 만드는 거니까 기업들도 부담이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에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에 이제 촉구를 하면서 직접 저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청소 용역을 고용하고 있는 429개 기관과 160개 대학에 공문을 쫙 보냈습니다.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데는 한 3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한 36개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부천시라든지 강남구청이라든지 또 마사회라든지 답이 온 데들 있어요? 답이 왔어요. 오. 36개 기관으로부터 이걸 적용하겠다. 오. 이렇게 답변이 아니, 왔습니다. 편지 보내는 것만으로 공문 보내는 예, 것만으로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 가지고 뭐 지금 7%니 몇 %니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고시한 법적 기준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8,019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중노임 단가 기준을 현재 수준을 기초로 해볼 때 3년이 지나면 이게 1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의당은 뭐 저렇게 세게 과격하게 그냥, 예. 인상안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부 방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법대로 하면 그렇게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중노임 단가가 이제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잘 몰라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네. 플랜카드 보고 우리 동네 걸린 플랜카드 보고 네. 저런 게 있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시중노임 단가를 공공부문에게 전면 적용하라는 얘기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정의당이 대신 홍보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협조적이네. 네. 국가 정부 시책에 너무너무 협조적인 야당이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뭐 최경환 장관이 그 뭐 잘라야 된다고 또 저하고 정의당이 막 이야기하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뭐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 안 잘리려고. 그러더니 또 뭐 큰 폭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더니 엊그저께는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7%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5,580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더 아셔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도 한 일이 많아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실질 생산성 향상보다도 낮았어요. 못 미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평균 5.2%.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절반 이하죠. 그 전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였죠. 그렇죠. 인상률이.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생산성 수준보다 웃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밑돌게 이렇게 말하자면 깎아먹었단 근데 말이죠. 업적이 아니잖아요. 네? 못된 짓 한 거지. 아니 그분이 하신 업적은 주로 이제 그런 것죠. 예, 그런 업적이죠. 그런 예. 업적이지 뭐. 그건 업적이라고 안 그래. 그거는 폐악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이제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업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 때 깎아먹은 그 최저임금 감소분을 정상화해야 되고 거기다가 올해 실질 생산성에 부합하는 최저임금분을 또 플러스를 올려야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최경환 부총리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득주도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저임금을 일소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도 그렇고 메르켈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베까지도 지금 최소 1만 원 이상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운동을 동시에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이 과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 너무 지체돼 있다. 진도가 너무 늦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이 노동자 편들기가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을 해야 되고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로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던 시대는 이제 대단히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해법으로도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남는 문제가 뭐냐? 진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조금이라도 오르면 큰 부담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매력을 높여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동시에 그 부담을 대폭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개는 못 드리지만 우선 가장 그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요구가 카드 수수료 인하예요. 카드 수수료.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좀 우대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 그럼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지 또는 뭐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직원이 뭐 한두 명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정도는 카드 수수료 인하만 해도 충분히 보전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 비용을 좀 낮춰주면 됩니다.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사업자들은 제1금융권 가기도 힘들어요. 완전 저금리 시대인데 그거 못 쓰고 제2금융권.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 초저금리 시대인데 그 뭐 10배까지는 10배 가는 분들도 계시죠. 엄청나게 지금 이자 부담을 하면서 돈을 쓰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공적 보증 체계를 마련해 주어서 금융 비용을 낮추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은 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험료. 지금 건강보험 우리 뭐 유 대표님 전공이지만 건강보험 부가 체계 이거에서 지금 자영업자들 지역 가입이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이거 시정해 줘야 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그 고용안정 계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이것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대기업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없죠. 최경환 부총리가 뭐 재계가 가지고 뭐 맨날 이야기 폼 잡을 일이 아니고 거기 최저임금 주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하청 계열화된 저 밑바닥에 그 구조에 있는 이제 기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대기업의 이익금을 저 밑에까지도 나누어서 저기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이익공유제라든가 동반성장 이런 바로 정책들. 그겁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우리가 내놨어요.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라고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운찬 전 총리가 그거 해야 된다고 요즘도 그 자리에 계실 때는 별로 그 한 게 양반 없었는데. 그때 저 주장하실 때 좀 끝을 보지 말이야. 단칼에 그냥 아웃돼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조금 현실적으로 보완해서 저희가 법안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실현이 돼도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 부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획기적으로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다가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구매력을 더 높이고 대신에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에게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을 만들면 된다. 답변이 너무 길었나요? 예, 아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 지금 돈 별로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좀 돈 좀 더 주는 거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방팔방 연계되는 문제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낌이 와요.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안을 우리 강기정 정책위원장이 시급 6,360원을 내셨어요. 이것도 뭐 두 자릿수 인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뭐 중소기업도 고려해야 되니까 다음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니까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도 대변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이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최저임금 인상 억제분 이거를 정상화하는 것에도 사실 못 미치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소득주도 경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소득주도 경제는 진짜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다시 한번 이걸 좀 재고해서 첫째는 뭐냐 일단 공공부문 의 시중노임 단가 적용은 한 목소리를 내야지 네. 정부가 그렇게 고시를 했는데 왜 그 아래 수준을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네? 그건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그 소득층위별로 최저소득계층의 지난해 그 수지 수입 지출 그 통계가 나왔던데 그건 한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조금 적었대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97%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가 넘었대요. 100%가 넘는다는 거는 최저소득계층이 빚을 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왜 작년에는 그러면 3% 정도라도 남았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기초연금 액수 올린 거랑 각종 이제 저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육지원, 것들이 그렇죠. 무상급식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저소득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좀이라도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그전에도 훨씬 많이 소비할 수 있었는데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가 억제된 예, 거죠. 그 이야기는 가계소득분 중에서 일정 부분이 소비되고 일정 부분이 이제 저축이 되는데 지금 총수요가 부족한 거는 이제 가계소득 중에서 이 소비 지출이 적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그거를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줘봤자 소비 성향이 20% 30%도 안 돼. 그러나 하위소득계층은 90% 100% 소비 성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남도식으로 멀쩡하게 국가에서 내주던 밥값까지 이제 부모들 내라 그러면 엄마가 애 둘 키우는데 10만 원 내고 나면 자기 미장원 한 2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동네 미장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홍준표 도지사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좀 내려고 지금 미쳤어, 아주. 무상급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반경제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 반체제라니까 진짜.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어요. 되면 좋아. 우리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알고 자영업자들이 둘은 몰라요, 그 양반은. 야, 근데 경남 같으면 인구 많은 데가 이제 김해시 장유면 같은 데가 면이지만 전국에서 제일 큰 면이에요. 옛날에 내가 지원 요새 가서 살아봤는데 거기는 거의 신도시고. 그 터널 아래 터널에서 제가 이거 할 때 한 달 동안 할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 미장원도 많고 식당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 장유면에.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수다 떤다고 보통 말하지만 애들 학교 보내놓고 와서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미장원도 한 번씩 들어서 뭣도 내고 이래야 골목 경기가 살 거 아니야.
근데 애 둘 키우면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버리면 엄마들 그 브런치 먹는데 당장 지장 생기지. 도지사 그래 뽑아놔서 어떡하냐. 아 진짜.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야. 예.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면 돼. 그럼 그게 정답이야. 네. 예.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잘 공부가 좀 됐습니다.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CTV 때문에도 우리 국민들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촉구를 드렸고 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대다수 욕먹을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좀 내켜하지 않으시는 정수 확대를 또 말씀드렸고 그럼 100분 오늘 토크에서 또 또 얘기하니까.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자 이렇게 과격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정의당이 또 지지가 폭 내려갈까봐. 그러나 이제 저희 정의당의 이런 정책들을 한 걸음 더 좀 관심 가져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부들부들한 정책 가지고는 표가 안 나요. 좀 센 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에 답변 아주 훌륭한 답변. 절친을 대신해서. 절친을 대신해서 해주셨고 멤버를 교체할까 이참에 이분 너무 자주 나가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보내드리고 나서 한번 상의해 봅시다. 혼자서 뭐 혼자서 맨날 외국 맨날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르게. 이번에 아주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봅시다. 둘이서. 심유진으로 바꿔버려. 예, 이름도 예쁘다. 심유진. 이쁘네.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럽네. 예. 자, 1부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